직장 생활을 하실 때 사실 디자인에 대한 지적을 많이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너무 디자인을 덜한 거 아니냐, 너무 심플하니까 뭘 좀 더 해봐라, 이런 지적을 많이 받았다고 하셨는데, 그 심플함이야말로 지금 이연이라는 브랜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키워드라서 되게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에게 지적받는 어떤 모난 부분들이 이 나다움을 만든 한 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그때도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일단 취업하고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대학교에서 받았던 교육은, 이거는 다른 여타 과도 비슷한 고민을 할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배운 건 이런 이상이에요. 근데 현실에서 하는 건 뭔가 약간 조악하거나, 진짜 이런 걸 사람이 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첫 회사가 깨끗한 나라라는 재지 회사였는데, 거기에서 휴지심 안에 들어가는 그 로고 들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계가 아니라 내가 하는 거였어? 그래서 너무 충격. 근데 제가 학교에서 배운 디자인은 뭔가 엄청난 것들이었어요. 어떤 엄청난 건축물을 본다든가, 거장들의 것만 보다가 제가 막 휴지심의 로고를 막 반복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이게 하는 일이 맞나?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는 이상을 실현시킨 것들이 바깥에 있는 거는 많이 봤거든요.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쇼룸이나 그런 데 가면 디자인 쪽으로 예쁜 게 너무 많아요. 누군간 저런 걸 하는데 나는 왜 이거를 하지? 그건 이 일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내가 여기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저에게 맞지 않는 부분에 제가 너무 애를 쓰는 게 사실은 소모적이라고 느꼈어요. 네, 근데 제가 원하고 제가 잘할 수 있는 이런 곳에 제가 쓰이는 게 조금 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회사 내에서는 타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 창작이 많은 해소가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회사 다니면서 답답했던 것 중 하나는 컨펌을 많이 해야 되는 거고, 컨펌이 된 다음에도 고객들의 그거를 봐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고객들의 반응을 보는 건 싫지 않았거든요. 그건 좋죠. 재밌어요. 근데 디자인이 관련 없는 사람들도 그거를 컨펌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유튜브나 이런 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직거래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게 보여드릴 수 있어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이거는 내 취향이지만 내 마음에 너무 쏙 들어, 사람들도 이걸 좋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금은 애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보일진 몰라서 저의 롤모델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 중 하나가 무인양품이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그 브랜드의 철학이 그거거든요. 이 물건이 이제 최고는 아닐지라도 이 물건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은 건 어떤 최고인 게 아니었거든요. 제가 돈도 좋아합니다. 돈을 잘 벌고 싶은데 부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냥 충분한 정도의 돈이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충분함이라는 기준은 부족함이 없다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족하지 않지만 어떤 충분한 지점이 사실은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인양품의 디자인들이 굉장히 심플하거든요. 무언가를 설명하려고 들지 않고 정말 그 기능만을 충실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런 기능, 쓸모, 그런 거에 굉장히 충실한 형태의 무언가가 나왔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엔 미니멀이고, 제 유튜브가 그런 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야기가 중요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붙잡을 어떤 장치, 근데 그게 어떤 자극적인 소재가 아니라 재미있는 그림 그리는 과정이라는 거죠. 실용적이면서 미니멀하면서 그렇게만 꾸려진 게 저는 아름다움, 제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그 작가님 콘텐츠를 구독하기 시작한 게 한 2019년 말쯤이었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무인양품스럽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양품의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딱 이연님 콘텐츠랑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어서 되게 공교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첫 번째 회사가 이제 깨끗한 나라였고, 두 번째 회사로 이직을 하시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2018년이라는 이연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가 있었다고 들었고요. 그 시기가 바로 이 책에 담겨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모았던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방황과 모색의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던 시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이 1년에 주어진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일들을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해보셨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어떤 것들을 해봤고, 이 시간에 해왔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됐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제가 23살 때 졸업 전시를 할 때
우수 졸업생으로 뽑혔었어요. 그래가지고 디자인 매거진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게 제 인생 첫 인터뷰였죠. 인터뷰의 제목이 이 학생을 주목하세요 였어요. 졸업한 다음에 어떤 거 하고 싶나요?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막 이렇게 얘기를 했죠. 저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직접 디자인도 하는 역량을 갖춘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어른들이 들으면 욕을 할 만한 철없는 짓을 잔뜩 해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 학생을 주목해주세요 코너에 나왔으니까 누가 주목을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도 주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아무도 보지 않는 김에 퇴사한 김에 든 생각은 진짜 비밀스러운 거예요. 이 삶이 까딱하면 죽어도 소문나지 않을 수도 있겠고 그렇다면 이 시절에 내가 그때 꿈꿨던 23살 때 말했던 그 포부인 철없는 짓을 잔뜩 해보자. 약간 그게 27살의 모토였거든요. 그래서 퇴사할 때 딱 2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었는데 그걸로 나의 1년을 산 거다. 그렇다면 그 2천만 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그걸 생활비에 쓰진 않았고 보증금에 넣었어요. 보증금에 넣어서 이제 월세를 깎는 지금 생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아무튼 그런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하루 먹고 살면서 저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는 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정말 안 해봤던 거, 해보고 싶었던 거. 전 플리마켓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거를 그냥 한번 팔아보고 싶었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보고 싶었어요. 면대면으로 만난 사람한테 맞아요. 내 그림을 보여주는 거. 그쵸. 그래서 이제 미음사에서 플리마켓을 연다길래 갔는데 거기 막 출판사 직원밖에 없는 그런 허허벌판에서 출판사 직원분들이 막 열광을 하면서 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되는 거다. 그림을 알려주는 원데이 클래스도 했어요. 친구가 그냥 너 이런 것도 한번 해봐 이것저것 다 하고 있으면. 그래서 원데이 클래스도 해보는데 그것도 재밌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림 알려주고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것도 하고 또 이제 굶어 죽을 것 같아서 그러면은 진짜 닥치는 대로 알바라도 해야 되는데 하는데 약간 자존심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단순한 막 그런 알바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방몰에 가서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상세 페이지도 디자인하고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장년층을 많이 본 게 머릿속에 좀 많은 도움이 됐던 게 그 이후로 40대 50대가 다 젊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기처럼 보이면서 모든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시간이었는데 후회가 없어요. 그런 시간이 이제 대한민국에서 입시 경쟁을 통과하여 각종 생애 주기를 경쟁하듯이 통과하는 많은 이제 20대, 30대 젊은이들한테는 되게 필요한 시간인데 참 주어지기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결심을 해야지만 나한테 줄 수 있는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막 반오십이라는 이상한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이게 일종의 조로 문화를 만든다고 해야 되나? 나는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스스로 너무 이른 나이에 차단해버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이 시간에 불안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특히 이제 예술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뭐 오늘도 오신 분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 재능이 밥 벌어먹고 살기에는 너무 어중간한 재능이 아닐까? 너무 애매한 재능이 아닐까? 나 정말 재능이 있는 게 맞아? 라고 스스로를 의심하고 좀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그 불안을 어떻게 잘 다스려 왔는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그거를 알고 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지나고 나서 이런 책도 쓰고 나서 깨달은 게 어떤 분야든 살아남은 사람들 특징이 아까 말씀하신 그 재능 때문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됐어요. 살아남는 게 결국에는 창작자에게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창작자는 창작을 잘하는 것도 일인데 어쨌든 살아있어야 돼요. 근데 그 살아있는 일 자체가 그거는 또 다른 능력을 요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림을 그려서 살아남는 방법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바이벌이랑 별로 다를 게 없어요. 실제로 우리가 어떤 섬에 떨어졌을 때 그림만 잘 그린다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사회도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낚시도 할 줄 알아야 되고 집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뭔가 옷도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림만 잘 그리는 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자기 PR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정말 여러 가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용기와 배포, 그 시간 이런 게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 하나만 생각하니까 너무 빠르게 포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살아남기를 하다 보면 뭐로든 살아남아 있는 자신을 발견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살아남음 속에서 또 다른 재능을 발견을 하는 것 같아요. 살아남은 사람들만의 어떤 이야기가 결국에는 창작에 엄청난 큰 원료가 되거든요. 제가 썼던 책도 사실은 제 이야기인 건데 그건 살아남아야지만 쓸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를 꿈꾸고 이미 다들 훌륭하시지만 더 훌륭해지고 싶은 분들이 뭔가를 꿈꾸고 있다면 정말 사회는 서바이벌이라고 쳤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기술들이 뭐가 있을까? 다양하게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